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4번에 보시면 매립 면적 계산 및 매립지 사용 연수 계산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립을 하려고 하면 매립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립 면적을 알려고 하면 계산을 통해서 매립 면적을 산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립지가 있어요. 그럼 이 매립지에서 사용 연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을 했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매립지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매립 면적과 매립지 사용 연수를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매립 면적에 관계되는 내용은 필기와 실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립에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매립 면적과 그리고 매립지의 사용 연수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립 면적을 계산하는 식에서는 일단 쓰레기의 발생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있는데 우리가 압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피를 줄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줄였다고 하면 쓰레기 발생량에서 줄어든 것만큼은 우리가 매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부피 감소율 전체 나누기 쓰레기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로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이 주어지게 되면 1 부피 감소율을 쓰레기 발생량에 곱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쓰레기 발생량에 곱하느냐? 쓰레기 양에 따라서 매립 면적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된 쓰레기를 100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부피를 압축을 해서 50%를 감소했다고 그러면 발생된 양의 50%만 매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과 1 부피 감소율은 한 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쓰레기의 밀도와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사용한 값인데 지금 여기에서 매립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 한 쌍. 자, 그리고 밀도, 쓰레기의 밀도 곱하기 매립지의 깊이가 한 쌍. 그러니까 한 쌍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서 다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인구가 20만 명인 어느 도시에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1일 1인 쓰레기 발생량은 1.3kg이고 쓰레기 밀도는 0.5톤/m의 삼성이며 이 쓰레기를 압축하면 그 용적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압축된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 연간 필요한 매립 면적을 계산을 하시오. 단 매립지의 깊이는 2m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립 면적을 나타내는데 매립 면적이 연간 매립 면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1년에 해당하는 매립 면적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제곱미터 퍼 연이라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면적의 단위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1.3kg이에요. 그러면 1.3kg/인일 곱하기 인구수, 그죠? 인구수 몇 명이죠? 20만 명이에요. 자, 그럼 20만 명을 곱하면 인 없어지고 kg/day라는 단위가 나왔죠. 그래서 kg/시간 단위.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연간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연간. 그래서 하루를 연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했어요. 그러면 1 없어지고 연이라는 시간 단위가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1 부피 감소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를 했어요?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하니까 쓰레기의 용적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로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됐다는 소리겠죠. 처음 부피에 3분의 2로 변했다는 소리. 그럼 얼마만큼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셔도 되고 1 3분의 1을 해도 돼요. 부피 감소율은 3분의 1이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3분의 2가 됐다는 소리는 3분의 1이 감소되었으니까 3분의 2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기 쓰레기의 밀도. 자, 쓰레기의 밀도가 지금 0.5톤/m의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
킬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500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쓰레기의 밀도는 0.5톤 per 미터의 삼성이 500kg per 미터의 삼성. 자, 그리고 매립지의 깊이. 매립지의 깊이가 매립고가 되겠죠. 매립하는 높이. 따라서 2m.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63,266.67제곱미터 per 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쓰레기의 발생량 곱하기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한 쌍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고, 매립 깊이가 한 쌍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매립지의 사용 연수, 그러니까 매립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매립지의 기간을 계산을 했을 때 일단은 매립장의 용적이 나오겠죠. 용적이 부피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용적 나누기.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있어요. 쓰레기 발생량을 부피로. 보통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은 킬로그램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럼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나요? 쓰레기의 밀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을 단위를 미터의 삼성 퍼데이 매립 용적하고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은 무조건 한 쌍이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 무조건 한 쌍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생된 100%가 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압축이나 파쇄나 여러 가지 중간 처분 과정을 통해서 쓰레기의 부피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의 부피가 줄기 때문에 항상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쓰레기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과 무조건 한 쌍은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뭐가 나오죠? 연이 나오죠. 그래서 매립 기간은 연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단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어느 매립지 쓰레기의 수용량이 163만 5,200 미터의 삼성이고 수거 대상 인구는 10만 명,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kg, 매립지의 쓰레기 부피 감소율은 30%라고 할 때 매립지의 사용 연수를 계산하시오. 단 쓰레기의 밀도는 5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립장의 용적, 매립장의 전체 용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63만 5,200 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나누기 쓰레기에 해당하는 값. 자, 지금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냐면 2kg이에요. 그래서 2.0kg per 인일. 자, 인구수.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이죠? 인구수가 10만 명. 그래서 10만 명을 곱해서 인을 없앱니다. 인. 자, 이렇게 인을 없애요. 자, 그리고 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연으로 고쳐요. 그러면 1년은 며칠? 1년은 365일. 따라서 1년은 365일을 보정합니다. 그러면 1 없어지고 연이 나왔어요. 그럼 뭐를 없애면 되죠? 단위를 환산을 했을 때, 자, 용적이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폐기물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쳐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고쳤을 때 뭐를 사용하죠? 밀도를 사용해요. 그러면 자, 2.0kg per 연이라고 단위가 정리됐으니까 나타냅시다. 밀도가 지금 얼마냐면 500kg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무조건 학생들이 500 밀도는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곱해 볼게요. 500kg per 미터의 삼성을 곱했어요. 그럼 킬로그램도 안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아래쪽에 가죠. 킬로그램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위에 따라서 곱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00kg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줘요. 나눠주게 되면 단위에서 킬로그램 없어지고 어떤 단위가 나오느냐 하면 미터의 삼성 per 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도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곱해주고 무조건 나눠주려는 게 없어요.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해줄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이 없어지고 어떤 단위가 나왔느냐 하면
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단위가 뭐가 됐느냐 하면 미터의 삼성 퍼 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과 한 쌍은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한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쓰레기 발생량에는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을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피가 얼마만큼 감소됐죠? 30%. 따라서 1 마이너스 0.3을 반드시 보증을 해야 돼요. 깜빡하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생략하면 안 돼요. 주어지는 조건을 다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밑에 삼성 없어지고 연이라는 단위만 나오니까 16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16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을 해서 계산식을 아무래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론도 이해하고 계산식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풀이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계산하는 식이든 이론이든. 그럼 머릿속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쉽게 못 푸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무작정 암기를 해서 그래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숙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계산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면 반드시 숙지를 하는데 이해한 상태에서 숙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숙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이제 당일, 중간, 매립이 끝났어요. 최종. 이 상태에서 복토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복토를 세 가지로 나타내니까 복토에 대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복토는 그날 하는 당일 복토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간 복토라는 게 있고 최종 복토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일 복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두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토의 최소 두께입니다. 15cm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복토 실시 시기는 매립 작업이 끝난 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특이한 내용이 규칙성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만큼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뭐냐 하면 자,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할까요? 자, 중간 복토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두께가 30cm 이상 그리고 매립은 7일 이상 중단됐을 때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복토는 최소 두께가 60cm 이상 그리고 우리가 매립이 종료됐을 때 최종 복토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당일 복토와 중간 복토가 2배예요. 그리고 중간 복토와 최종 복토가 2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일 복토의 최소 두께, 복토층의 최소 두께가 15cm 이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여기서 2를 곱하면 중간 복토, 중간 복토에서 2를 곱하면 최종 복토의 최소 두께가 된다는 거죠. 최소 두께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두께로는 매립을 복토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더 두껍게 복토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복토제의 조건이에요. 자, 요즘은 대부분이 보면 자연 복토제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죠. 왜? 자연 복토제가 잘 없어요. 우리가 흙을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공 복토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 복토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복토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매립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매립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매립 상태에서 복토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복토를 했을 때 폐기물 자체가 오랫동안 있으면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면 이렇게 침출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매립장 바깥으로 침출소가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침출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하기도 힘들고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원인은 빗물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많이 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많게 되죠. 침출수의 대부분은 우수가 되니까.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빗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빗물의 침투성이 어때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물이 침투하는 성질이 작은 것을 우리가 투수개수가 낮다고 그래요. 반면에 투수개수가 크다고 하면 빗물이 잘 들어가는 거죠. 잘 들어가게 되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복토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투수개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투수되는 것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수개수가 낮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주로 오답이에요. 인공복토제의 조건 중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투수개수가 높다. 투수개수를 높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 돼요. 왜 잘 되지 않아야 돼요? 잘 된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소가 잘 되지 않는 불연성 성분이 복토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분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부피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살포가 용이해야 하고 미관상 좋아야 하고 매립지 공간을 전략할 수 있어야 하고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독성이 없어야 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공복토의 조건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번, 2번, 3번.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답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투수개수에 대한 내용이 정답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문제 10번. 폐기물 매립 시 사용되는 인공복토제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 된다. 연소가 잘 된다는 것은 화재 발생이 쉽다는 소리니까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 살포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투수개수가 어때요? 투수개수가 낮아야 되겠죠. 투수개수가 높다는 소리는 물의 침투가 쉽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수개수가 낮은 복토제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관상 좋아야 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흙을 덮는 과정을 복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복토를 하느냐? 복토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토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우수,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타짐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게 하게 되면. 그래서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쓰레기는 가연성 물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제가 불연성 물질로 복토를 하게 되면 화재가 잘 안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유해곤충이나 해충의 서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악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립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악취나 유해곤충이나 해충들이 서식을 해서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장을 존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복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복토는 문제 11번에도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매립장을 나중에 계속 방치하게 되면 식물들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거와 식물이 자라지 않게 하는 거와 복토는 관계없어요. 마찬가지 식물이 자라는 것도 복토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 중에서 복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우수라는 게 빗물. 그래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게 실제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한다. 쓰레기가 비산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식생을 방지한다. 식물의 식생하고는 우리가 복토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서식을 하든 식물이 서식을 하지 않든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악취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수시설이에요. 자, 차수시설은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수시설 및 침출수가 있는데 우리가 침출수 자체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매립장으로 유입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매립지에 있는 침출수는 오염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식수로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그리고 유출수, 침출수의 유출, 그래서 지하수의 침투와 유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수 시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차수 시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수라는 게 뭐예요? 수라는 게 물입니다. 물. 차라는 것은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시설. 다시 말해서 지하수와 유침출수를 차단하는 시설이 차수 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매립지의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도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지하수가 매립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죠.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보면 차수 시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 내에서 물이 이동하죠. 침출수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을 했을 때 법칙이 적용이 돼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면 매립지에서 이동하는 물은 다르시 법칙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다르시 법칙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다르시 법칙 대신에 여러분들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익숙한 법칙 중에 하나가 헨리 법칙이죠. 그래서 헨리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다르시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립지에서 물의 이동은 다르시 법칙에 따른다. 꼭 정리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투수 방지를 위해서 불투수청이라는 것은 투수가 되지 않는 청, 다시 말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청이는 거죠. 또는 점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물이 차단되는 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수막을 이용했을 때 불투수청 차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점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에서는 천연 재료가 되는 거죠. 반면에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합성 차수막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차수막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적인 재료라는 점토와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차수막, 합성 차수막 두 가지를 이용해서 차수 시설을 우리가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연직 차수막 공법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물을 차단하는 시설인 차수 시설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직 차수막, 수직으로 설치하는 연직 차수막과 표면 전체를 우리가 설치하는 표면 차수막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도 당연히 차수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자, 연직 차수막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강늘 말뚝 공법이 있고, 그리고 굴착에 의한 차수 시설의 매설 공법이 있고, 3번에 어스댐 체어 공법, 4번에 그라우트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법 자체에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니까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12번. 연직 차수막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번 강늘 말뚝, 나번에 어스라이닝. 여기 보시면 어스댐 투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스댐 코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어스라이닝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 그리고 굴착에 의한 차수 시스템 매설법, 어스댐 코어라고 하는 게 있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러려고 하면,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숙지를 해놓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수 시설의 종류입니다. 차수 시설의 종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차수 시설이 뭐냐면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연직 차수막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연직 차수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이고 지금 표면 자체 내에서는 이제 빗물이죠. 빗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 집수 시설. 여기서 집 배수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빗물을 받아서 제거하는 시설을 우수 집 배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수 집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빗물 자체가 바로 이렇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립장을 만들 때 가장 아래쪽에는
불투수성까지 굴착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불투수성이 나와야지 침출수가 아래쪽으로 침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수가 매립장 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굴착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매립장에서 이제 우리가 폐기물에서 뭐가 발생하죠? 침출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침출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침출수를 제거하는 시설을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면 침출수가 관로를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는 별도로 침출수를 우리가 집수하는 시설을 여기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출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다음에 할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연직 차수막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나 아니면은 침출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것이 표면 차수막. 반면에 연직 차수막은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배출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침출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직 차수막을 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지금 차단막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단막이 물을 차단하는 막이기 때문에 차수막, 이게 차수막이 차수막. 이 차수막인데 수직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연직 차수막이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를 우리가 배출시키는 관을 사용해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침출수의 집배수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 불투수성까지 일단 굴착을 한 다음에 매립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쪽에서는 우수, 빗물을 집수하고 배수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죠. 그래야지 빗물 자체가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 한도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연직 차수막. 자, 첫 번째, 차수막의 보강 시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연직 차수막의 보강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하수에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불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우리가 제거시키는 관을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직으로 설치한 차수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수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차수막 설치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설치가 되고 있죠. 검은 부분이 그 차수막이니까. 그죠? 따라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상당히 비싸요. 거기 조그맣게 보여도. 근데 전체로 보면, 총 공사비로 보면 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연직 차수막의 특징은 표면 차수막의 특징과 항상 반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하 매설로서 차수성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하에 매설하니까. 그리고 연직 차수막은 지중해 안반 및 점성토로 구성된 불투수층이 있어야 되죠. 불투수층이 수평 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수직이나 경사로 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본 거는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연직 차수막 자체가.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 기억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특히 2번, 3번, 4번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13번. 연직 차수막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할 경우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했을 때. 답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아주 고가예요. 근데 총 공사비는 싸다. 맞습니다. 지중으로 보수가 어렵지만 차수막 보강 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제거하는 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하수 집배수 시설이 필요한 장치는 뭐가 되는 거죠? 표면 차수막. 그리고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싸나 총 공사비가 비싼 것도 표면 차수막. 그래서 항상 표면 차수막이 나오게 연직 차수막이나 표면 차수막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표면 차수막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